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런 밤을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보내야 할까? 모든 것은 그 비 오는 날,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때는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명함에는 어엿한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책이 박혀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집과 차를 소유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허리를 숙였고, 나는 그들의 존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이성민, 올해로 53. 이름 앞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붙지 않는다. 이젠 부장님이라는 호칭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가장이라는 칭찬도 모두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매일 밤 과거의 파편들을 주워 맞추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낸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 남남처럼 살고 있었고, 두 아이는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난 지 오래다. 그들은 내게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 안부 속에는 따뜻함 대신 의무감만이 묻어 있었다. 나의 하루는 항상 비슷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식탁에 앉아 식빵 한 조각을 우유에 말아 먹는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억지로 웃는 앵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 자리는 항상 가장 먼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는 거대한 외로움을 느꼈다. 모두가 떠나고 나면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갔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유일한 나근네의 지위가 주는 우월감이었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때로는 신입 직원들을 호되게 꾸짖으며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특히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았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그때부터 이미 비뚤어진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밖으로 표출하며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아내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나와의 접촉을 피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밖으로 나돌았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거나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잠이 들면 나는 다시금 깨어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아침부터 잿빛 하늘은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출근길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내 마음속의 답답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정적 속에서 운전했다. 그 정적은 마치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축소판 같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답답함 속에서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회사의 로비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여자였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다. 검은색 면바지에 낡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읽혔다. 그녀의 모습은 회사 로비의 화려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나는 알 수 없는 짜증을 느꼈다. 내가 이토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 저런 초라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쾌했다. 나는 일부러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 듯 나를 향해 다가왔다.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인사과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 상처와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회사에 이런 복장으로 면접을 보러 온다고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당장 나가세요. 면접은 무슨 면접이야. 당신 때문에 로비 분위기만 망가졌잖아. 나는 마치 그녀를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류 봉투를 더 꽉 쥐었다. 그 모습이 나게는 더욱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그녀를 한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채로.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마치 지워버려야 할 얼룩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방금 내쳐버린 그 초라한 여자가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운명의 열쇠라는 것을 그때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했다면 아니 최소한 무시라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그 비 오는 날의 기억을 되새긴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오만과 그녀의 침묵, 그 두 가지가 만나 나의 비극을 잉태했던 것이다. 내 삶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삐걱거리며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넥타이를 맸다. 거울 속에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늙어가고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축 처진 어깨. 나는 거울을 외면하고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어차피 마주칠 사람이 없는 집이었다. 아내는 새벽 일찍 나가 골프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나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굳이 붙잡지 않았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보다 훨씬 더 길고 무거운 것이었다. 결혼 초에는 우리도 여느 신혼부부처럼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며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바빴고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나는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믿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외로움과 나의 무관심이 쌓여 우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나의 위치가 나의 존재 가치를 대변했다. 나는 부장이라는 직책을 방패 삼아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감췄다. 사람들은 나를 능력 있는 부장님, 일 잘하는 상사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나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러나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늘 허탈함에 빠져들었다. 가끔씩 아이들이 보고 싶어 영상 통화를 걸면 화면 속 아이들은 저마다 바쁜 척을 했다. 아빠, 나 지금 수업 있어서 끊어야 해. 아빠, 나 친구랑 약속 있어서 다음에 전화할게. 그들의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애정이 아닌 책임감과 의무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인생의 텅 빈 통장을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그런 내 삶의 유일한 활력소는 젊은 직원들을 다루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불안한 눈빛과 긴장된 태도 속에서 나의 권력을 확인했다. 나는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들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특히 신입 사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그들은 마치 갓 태어난 새끼 새처럼 모든 것이 서툴렀고 나는 그들의 실수를 가차없이 지적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존경과 두려움은 나의 공허한 영혼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유일한 마약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쏟아지는 아침.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협감을 느꼈다. 나의 단단한 성벽을 허물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가혹하게 그녀를 내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라는 나의 말은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멈춰 서 있었고 나의 삶은 정체된 연못처럼 썩어가고 있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내 주위를 맴도는 모든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내게 불안한 요소였다. 내 삶의 완벽한 껍데기를 깨뜨릴지도 모르는 위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내쫓았다. 나의 공고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집으로 향했다. 동료들과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맥주를 들이켰다. 나는 애써 밝은 척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모습이 맴돌았다. 비에 젖은 채로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서 있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눈에 비쳤던 상처와 절망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그래서 더 많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은 내 기억을 지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더 비참해졌다. 내가 그녀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나의 가슴을 찔러댔다. 나는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라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텅 빈 영혼을 낡은 명함 한 장으로 가리고 오만함으로 무장한 채 세상의 냉정한 시선을 피하려 했던 나는 그녀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적어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쓰레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바로 쓰레기였다. 내 삶은 이미 바닥에 뒹구는 낡은 서류 봉투보다 더 못한 것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과 정적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빗물에 젖은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 눈빛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오만과 공허함이 빚어낸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나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날 아침의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낡은 셔츠를 입은 초라한 여자, 그리고 나의 거만하고 냉정한 표정. 나는 그녀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오후 늦게 인사과장 김 부장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부장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회장님께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이라니. 인사과장이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오늘 오전에 면접 보러 왔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 여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침에 그 초라한 여직원 말입니까? 내가 면접 볼 자격이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온갖 상상이 난무했다. 그 여자가 회장님께 항의라도 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김 부장은 내 표정을 살피며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분 우리 회사 회장님께 입양된 따님입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의 따님, 그 초라한 차림새의 여자가 말도 안 돼.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장님께는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김 부장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었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한 후 얼마 전 조용히 귀국했다고 한다. 그녀가 회사를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처럼 들어오려 했다는 것이다. 내 몸은 굳어버렸다. 내가 방금 내쳐버린 그 여자가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빚어낸 거대한 재앙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나의 안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즉시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회장님께서 외부 일정을 마치고 곧 회사로 복귀하실 예정이라고 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그녀에게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 쓰레기 취급을 했던 나의 거만한 행동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비쳤던 상처와 모멸감이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성민 부장님, 회장님께서 잠시 회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그날 아침에 보았던 그 여자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회장님 옆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 아침의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회장님은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은 내게 가장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자네, 오늘 아침에 내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은데.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의 경솔함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조롱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럼 이 부장,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게 행동하게. 자네의 오만함이 언젠가는 자네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말이야. 회장님의 말씀에 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부하 직원들은 나를 멀리했다. 나는 회장님 따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나의 명성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나의 존재 가치였던 지위와 존경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내 삶은 마치 텅 빈 통장과 같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나의 자만심과 오만함은 순식간에 제로 변해버렸다.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나의 스스로가 선택한 고독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내게 강요한 고독이었다. 나의 모든 오만과 무지함이 낳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한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나의 어설픈 노력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의 추악한 탐욕과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동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피했고 나와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마치 내가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 같은 태도였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몰락을 직감했다. 이성민 부장은 회장님 따님에게 찍혔대 라는 소문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졌을 것이 분명했다. 나의 오만함은 이제 내게 거대한 족쇄가 되어 나의 모든 움직임을 속박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그 여자의 소식을 염탐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회장님과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나는 인사과 김 부장을 통해 틈틈이 정보를 얻어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회장님의 양녀이며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오려 했던 것은 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현재, 그리고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녀에 대한 정보가 쌓여갈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나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욕망이었다. 나는 그녀의 초라했던 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권력과 부를 보았다. 그 부와 권력은 나의 공허한 삶을 단번에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를 내 편으로 만든다면 나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오만함을 반성하기보다는 그 오만함이 낳은 실수를 이용해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환심을 사서 그녀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옆에 서서 나의 잃어버린 지위와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녀가 자주 머무는 곳을 알아냈다. 그녀는 회장실 근처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일부러 그녀가 휴게실에 있는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민 씨, 내 목소리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성민 부장님, 그녀는 내 직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냉정한 시선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척 연기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성공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침묵은 내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괜찮아요. 이미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가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냉정했다. 그녀의 냉정함은 내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마치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이 커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나는 나의 속내를 숨기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나의 제안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 미소가 나에게 던지는 미끼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그냥 일반 신입사원인 줄 알았을 때와는 태도가 많이 다르시네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이미 나의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얄팍한 거짓말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나의 추악한 욕망이 그녀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괜찮아요. 저도 부장님처럼 오만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요. 익숙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그녀의 냉정함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나를 실패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굴욕감과 함께 피어난 묘한 집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다.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내가 그녀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향한 나의 욕망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얻기 위해, 아니, 그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의 파멸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추악한 욕망은 그녀의 냉정함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매혹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냉정한 거절은 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쫓아다니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녀가 내게 먼저 다가오게 만들기로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하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다. 나의 냉담한 태도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계획에 따라 행동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끊임없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녀가 있는 곳을 염탐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나의 집착은 날마다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그녀와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얻었다. 늦은 시간,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의 마음속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책상 위 서류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부장님, 나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방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네, 처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요. 지민 씨는 아직 퇴근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다. 그녀는 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있는 화분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그 화분을 들고 창가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화분, 부장님 거였나요? 물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화분은 내가 키우던 것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곤 했다. 내 삶처럼 화분 역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화분 흙에 손가락을 넣어 보더니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가 원래는 이런 것에는 소질이 없어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물을 다 주고 나서야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처음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달랐다. 차가움 속에 어떤 동정심 같은 것이 엿보이는 듯했다. 부장님, 제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도 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부장님을 비난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다. 그녀는 내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장님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제가 사는 세상은 부와 권력이 전부인 곳이거든요. 사람들은 저의 배경을 보고 저에게 잘 보이려 애쓰거나 아니면 저를 경멸하죠. 부장님처럼요. 그래서 저는 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마음껏 비난했지만 사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텅 빈 영혼을 가진 채 겉으로는 강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면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혼자 커피를 마실 때면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욕망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동정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면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놓아두었다.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나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일을 조용히 도와주었다. 나의 행동은 철저하게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진심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더 이상 나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거짓된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나의 외로운 영혼을 그녀의 외로운 영혼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나의 조용한 도움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부장님, 혹시 저 때문에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건가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민 씨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녀의 물음에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나의 거짓말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녀의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따뜻한 시선과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알아내고 그녀가 즐겨 읽는 책을 찾아 읽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진심을. 하지만 나의 순수한 마음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친구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몸,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순수했던 감정은 어느새 추악한 욕망으로 변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순수한 마음이 짓밟히고 나의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나의 내면에서 피어난 감정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다. 그녀에게 다가갔던 순수한 연민과 동정심은 어느새 그녀를 향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나는 그녀를 갖고 싶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나는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였고 그녀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욕망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핑계 삼아 나의 욕망을 정당화했다. 어차피 우리 부부는 남남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건 나 자신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침범하고 나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자주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일부러 그녀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가 혼자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나의 끈질긴 노력과 정성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양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위로는 순수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이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며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공허함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젊음과 활력을 되찾은 것만 같았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고 출장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 나의 가정을 외면했다. 나의 아내는 나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켰지만 나는 나의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경계에 다가섰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다. 지민 씨,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감히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나의 고백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부장님, 저희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부장님은 가정이 있으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며 나의 욕망을 더욱 불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아내와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고 싶습니다. 나의 끈질긴 설득에 그녀는 결국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침묵을 이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고 착각했다. 나는 나의 추악한 승리에 도취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잃어버렸던 젊음과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가정을 버리고 그녀에게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비밀스러운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랐다.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도 나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기만했고 나 자신을 속였다. 나의 이중생활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듯했다. 나는 낮에는 성실한 부장님으로 밤에는 그녀의 연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나의 이중생활은 나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늘 불안했다. 나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고 나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초조했다. 나의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나의 욕망은 나의 삶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꽃이 되었다. 나는 그 불꽃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의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향하고 있었다. 나의 추악한 탐욕이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비밀스러운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낮에는 성실한 부장으로, 밤에는 그녀의 연인으로 살았지만 나의 두 삶은 점점 더 뒤엉켰다. 나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나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었다. 아내의 눈을 피하고 아이들의 전화를 무시하며 나는 오직 그녀만을 생각했다.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의 가정,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그녀의 생일에는 비싼 보석을 선물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명품 옷을 사주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나의 추악한 욕망을 보았고 나의 허영심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그녀를 통해 나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다. 나의 이중생활은 결국 나의 발목을 잡았다. 아내는 나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늦은 귀가, 거짓말,
그리고 그녀의 전화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녀는 나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싸늘한 침묵은 내게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곧 폭풍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나의 가정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나의 욕망은 이미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나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내게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이었다고 말하며 나의 불륜을 숨겼다. 그녀는 나의 비겁한 변명에 분노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나의 인생을 망쳤어.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녀의 비난에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망쳐버린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가정을 버리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내게 이제야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안도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내가 나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가정을 버리게 만든 후 나를 향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는 횟수를 줄였고 나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내게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매달렸다. 나는 그녀에게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부장님이 흥미로워서 같이 놀아준 것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부장님, 제가 왜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저를 조롱하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쓰레기 취급했던 부장님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부장님 같은 사람들을 혐오하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이용했다.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내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감정을 이용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함, 그리고 나의 추악한 욕망까지도. 그녀는 나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제 부장님은 저를 쓰레기 취급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부장님은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저처럼요. 그녀는 나를 향해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나의 오만함과 욕망이 낳은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추악한 욕망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잔인한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무릎 꿇고 주저앉아 그녀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의 모든 희망, 나의 모든 행복, 그리고 나의 모든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나의 사랑은 그녀에게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나의 오만함은 그녀에게 완벽한 복수의 빌미를 제공했다. 나는 나의 비겁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나의 추악한 탐욕에 치를 떨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는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아니,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왔지만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버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의 삶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매었다. 쏟아지는 빗물은 나의 눈물과 섞여 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나의 인생을 망쳤어.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녀의 비난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정을 버린 사람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다. 나의 서명이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서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가정을, 나의 아이들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혼 서류를 건네받은 아내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무릎 꿇고 울었다. 나의 눈물은 나의 죄책감과 후회를 씻어내지 못했다. 나는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회사에서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는 잔인하고 철저했다. 회장님은 내게 해고 통보를 했다. 나의 해고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다. 동료들은 나를 조롱하고 부하 직원들은 나를 비웃었다. 나는 한때 나의 존재 가치였던 지위와 존경을 모두 잃었다. 나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았고 나를 비난했다. 이성민 부장 회장님 따님에게 덤비다가 쫓겨난 그 사람. 그들의 비난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나의 추악한 과거를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 내가 그녀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까? 내가 그녀에게 나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지금처럼 비참하지 않았을까? 나는 나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은 나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다시 홀로 남겨졌다. 나의 아내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나의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떠났고 나의 동료들은 나를 조롱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나의 추악한 과거를 짊어진 채로 나의 비극은 이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꿈꾼다. 비에 젖은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내게 복수를 선언하며
조롱하던 그녀의 미소.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의 추악한 과거를 짊어진 채,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오직 나의 죄책감과 후회로 채워나갈 것이다. 나의 비극은 나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었다. 나의 추락은 멈출 줄 몰랐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나는 집에서도 쫓겨났다. 아내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나의 존재 가치였던 부장이라는 직책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았다. 면접을 보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았고 나를 비난했다. 이성민 부장회장님 따님에게 덤비다가 쫓겨난 그 사람. 그들의 비난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나의 추악한 과거를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나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나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나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나의 정신은 미쳐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꿈꿨다. 비에 젖은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내게 복수를 선언하며 조롱하던 그녀의 미소. 그녀의 잔인한 복수는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의 죄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말하고 싶었다. 나는 아내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는 나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를 용서해줘. 나의 눈물은 나의 죄책감과 후회를 씻어내지 못했다. 아내는 나의 눈물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내게 가장 무거운 형벌과도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은 이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이미 죽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나의 오만함과 욕망이 낳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죄책감과 후회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나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나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텅 빈 천장은 나의 텅 빈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의 오만함,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날, 내가 그녀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까? 내가 그녀에게 나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지금처럼 비참하지 않았을까? 나는 나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은 나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다시 홀로 남겨졌다. 나의 아내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나의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떠났고 나의 동료들은 나를 조롱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죄책감과 후회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나는 매일 밤 그녀를 꿈꾼다. 비에 젖은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내게 복수를 선언하며 조롱하던 그녀의 미소.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의 추악한 과거를 짊어진 채,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오직 나의 죄책감과 후회로 채워나갈 것이다. 나의 비극은 내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그날처럼 나의 눈에서도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나의 눈물은 나의 죄책감과 후회를 씻어내지 못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죄책감과 후회로 채워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나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의 비극은 내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었다.